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하죠.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 그런 특별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핫 이슈하고요. 고부간 갈등 위주로 해서 가족 법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운데 공기질도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 시간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9도에서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하고 그렇죠. 네, 이럴 때 제법 정말 춥죠.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우유 뭐 시원하게 한 잔, 따끈하게 한 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먹는 우유가 맛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든든하게 배를 채우려고 출근길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네. 하루에 우유 2잔이 면역력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쌀쌀한 기온에 목도 근질근질한 환절기. 찬바람에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환절기가 걱정이라는 한 주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강영주 주부. 제작진과 만나자마자 갑자기 양말을 신고 외투를 입더니 스카프에 마스크까지 단단히 챙기는 걸 보니 어디 좋은 데 구경시켜주시려나 봐요. 그런데 집안에서 청소기만 돌리는 강영주 주부. 옷은 왜 입으신 거예요? 환절기가 되면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아침 저녁 집에 있어도 꼭꼭 이렇게 목수건이나 가디건 입고 저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비타민 오메가3 또 비타민 C도 있고요. 마그네슘, 콜라겐, 유산균, 크릴 오일 이렇게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또한 강영주 주부가 하루 2잔 꼭 먹는다는 우유. 우유는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면역력에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칼슘 성분인데요. 칼슘 성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돼서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요, 그 백혈구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연 살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레인자임 성분인데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면역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으로 면역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강영주 주부. 실외에서 하는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햇빛을 직접 쐬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체내에 합성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게 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요,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을 갖다가 잘 나오게 하는 게 되는 거고요. 햇빛 속에서는 비타민 D가 피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칼슘을 흡수를 잘해서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영주 주부. 본격적으로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듬뿍 샐러드와 여기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 한 잔을 곁들이는데요. 여기서 잠깐!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우유를 고르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와 유제품에는 K밀크라는 마크가 있다는 사실. 우유나 유제품을 구입할 때는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가득해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혹시 차가운 우유만 마시기 질리셨다면 지금 주목! 우유를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오늘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보약 우유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면역력 상승 밀크입니다. 카다몬이나 시나몬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줘요. 은은한 단맛으로 풍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각설탕까지 함께 티백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향신료들은 티백에 넣어서 끓이셔야 좀 깔끔한 밀크를 즐길 수 있어요. 우유에 티백을 넣어 끓이고 3분만 우려주면 내 몸의 체온을 1도 상승시켜줄 향긋하고 달콤한 면역력 업! 밀크티가 완성됐습니다. 우유를 활용해서 맛있는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갈릭 우유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 역시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노릇하게 볶은 마늘에 양파, 양송이버섯과 줄기콩을 넣고 함께 볶아주다 우유와 밥을 넣고 자작하게 볶듯이 졸여주면 면역력 최강 컬래버레이션! 갈릭우유 리조또 완성!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캔디 밀크를 준비했습니다. 목에 좋은 말린 도라지와 생강을 티백에 넣고 우유와 끓여주면 완성되는 초간단 레시피. 진한 맛을 원한다면 기호에 맞게 도라지나 생강을 더 추가해도 좋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한상 차림 어떠셨나요? 우유와 함께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세요. 우유를 활용한 요리로 면역력을 챙겨보세요. 네, 우유를 그냥 마시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요리,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가을에 운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냈는데 아침 생방송 와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은 게 왜요? 왜 저는 빈잔 주고 왜 우유 두 잔 오셨다고 그러세요? 아, 그랬어요? 저를 좀 보내줘야 되는데. 우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어. 뼈 건강에 좋잖아요. 네. 예. 우유 먹고 키 좀 네. 커야 되는데 이래서 제가 못 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좀 알겠죠. 주세요. 근데 건강 관리 늘 잘하시니까. 아유, 워낙 좋죠. 네. 네. 황기라 기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 휴가였어요. 그래서 침대에 등을 대고는 네. 빼지 않았습니다. 아유, 매주 휴가라고 하는 거 같아요. 아니, 휴가가 그렇죠. 뭐 휴가 그렇게 자주 가요? 휴가가 좀 많네요, 요즘에. 아니, 휴가 그렇게 자주 가다 푹 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황 기자님 불러주세요. 사장님 안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 요즘에는 진짜 그 휴가들을 다 쓰더라고요. 네네. 뭐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네.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단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왜요? 정말 행복한 아침인데요. 네. 이번 그 추석 명절에는 저희 시어머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또 아이들이랑 송편도 만들고 이럴 생각에 아주 행복합니다. 아, 그래? 그게 진정으로? 근데 각 집마다 그런 게 있던데 지인이 파악에 나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일까? 이런 거. 이 댁은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예, 전 차라리 안 지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 며느리들의 심정은 이래요. 네. 이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KTX 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사람이 있는데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극복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 다들 잘 지키고 계시니까. 네. 예. 자,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추석 연휴 때 예전에는 네. 다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덕담하고 나누다가
싸우는 집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험악해지는 집도 있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명절 되면 항상 그런 갈등이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봤던 부부 사건 중에 가장 놀랐던 게 네.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또 수시로 폭행했던 남편. 결국은 그 남편에게 징역이 선고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이었는데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일부딸에게도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40대 남성 A씨가 결국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내를 10차례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요. 일부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니, 남편은 아내를 왜 그렇게 폭행을 한 거래요? 이 A씨의 폭행은요, 주로 아내의 전 남편이나 이 남자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시작이 됐는데요. 집에서 TV를 보다가 아내가 좀 옛 추억에 잠기자 이 남편이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냐 추궁을 하면서도 했고요. 또 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상을 걷어차고 또 이제 심지어는 이 아내의 머리카락을 귀밑 3cm로 강제로 자르게 했다고도 합니다. 네. 아니 머리카락 잘랐다고 해서 전 처음에 헤어 디자이너인 거 생각했어요. 근데 강제로 귀밑 3cm 이거 옛날 어렸을 때 학생들 말 안 들으면 맞아, 머리카락 맞아. 자른다 학생팀 맞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남편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A씨의 폭행은 이 말고도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네. 이 심지어는요, 아내의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남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심각하네. 여기다가 뭐 의붓딸까지 폭행했다고요. 어머. 네, A씨의 이 과격한 행동은요, 이 같이 살던 일부딸에게도 향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는요, 이 11살짜리 일부딸이 친구 물건을 몰래 훔칠 사실을 알게 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요. 또한 일부딸 앞에서 이 개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라면에 뭐 조미료나 커피 등 각종 뭐 잡다한 것을 담아서 손으로 떠먹는 등 이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 뭐 학대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싫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루하루 공포에 시달렸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A씨는요, 네. 친부가 사준 을부딸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고요. 또한 을부딸이 이 불량식품인 식용색종이가 있습니다. 네. 이 식용색종이를 샀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이 김밥말이용 이 발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이 딸의 발바닥을 강제로 때리기도 하기도 했고요. 또한 딸에게는 이 식용색종이 40장을 주면서 이걸 다 먹기 전까지는 너 못 일어난다. 이러면서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이가 호기심에 뭐 식용색종이 좀 살 수도 있죠. 살 수 있죠. 이게 뭐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이 범행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고요. 일단 딸의 진술이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라면서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아내가 범행 기간 내 자신과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항소까지 했는데요. 근데 재판부는요, 아내가 보복이 두려워서 혼인신고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을 했고, 또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또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 형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이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의처증인 것 같아요. 의처증으로 인해서 폭행까지 갔다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심해지다 보면은 이게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폭행까지 행사하지 않더라도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막 추궁을 하잖아요. 뭐 어디 있었어, 뭐 했어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혼인이 파탄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특히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도 가능합니다. 의처증이 심하니까 아내도 맞고 아이도 학대당하고 근데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의처증하고 폭행하고 연결이 돼요. 의처증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라. 얘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내도 계속해서 맞고 살았는데 자녀 때문에 차마 이혼은 생각을 못했어요.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려야지. 그래, 맞아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서 이제 이혼 소송을 드디어 했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갈비뼈가 부러진 상해 진단서까지 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혼 판결이 확실한데. 근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고서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참을 그래, 거. 맞아.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니까 자,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렸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혼 안 하고 뭐 접근 금지 네. 이런 거 한 거 그럴 수 아니에요? 있겠네. 혼인은 유지하면서. 네, 접근 금지는 당연하고요. 네. 법원에서는 조론을 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일종의 조정인데요. 조론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별거리를 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간섭하지 말고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라는 이제 판결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법률로는 유지해야 돼 자유롭게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론이라는 것도 법률 용어로 나오는 거예요? 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판결을 내려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이제 조론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30년 정도 폭행과 이제 특히 인격무시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겠죠. 좀 고쳐달라. 근데 네.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딱 하니까 남편이 소장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이제 조론을 하면서 아내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주고 이제 다시 재결합한 그런 훈훈한 그런 조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선 사건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 우리는 네. 폭행은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네. 머리카락을 잘랐단 말이에요. 강제로. 이것도 폭행이 됩니까?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신체에 대해서 가하는 뭐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력의 행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뺨을 때리거나 뭐 구타를 하거나 그런 경우 외에도 뭐 모발을 자른다던가 아니면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던가 네. 이런 행위들 그리고 또 마취약 같은 것을 맞게 한다던가 내 신체의 어떤 그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폭행에 해당이 되고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도 성립합니다. 이 남편이 식용색종인가 그걸 아이에게 억지로 먹였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싫은데도 뭐 이렇게 먹는 거 음식 같은 걸 억지로 먹인다. 그러면 그것도 아동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이를 굶기는 것도 학대지만 굶기지 않고 억지로 먹이는 것도 학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아이가 나무를 먹기 싫어했어요. 근데 억지로 막 나무를 먹인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보육교사에게 벌금으로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의처증으로 인한 사건 한번 법으로 풀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가정 법률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랍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고부전쟁이 그냥 고부전쟁이 아닙니다. 파이어! 네, 불타는 고부전쟁입니다. 네.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전쟁 선포한 며느리입니다. 재산. 제사?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재산. 아니에요. 돈, 뭐. 아니면 명절이니까 저는 그러면 제사. 맞아요? 오. 밥이에요, 재산가? 네. 정답은 그래서 제사.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요. 며느리 역할은 예인 MC가 네. 하는 겁니다. 뭐 나이가 제일 제가 마누리 시어머니밖에 안 됩니다. 자, 사연 속으로 갑니다. 저희 집은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불교 집안인데요. 매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교회 목사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가, 그 큰 집 차례 지내러 가자. 아, 어머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저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아이, 교회는 이따 오후에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요. 너 기독교니까 절을 안 해도 돼. 그냥 어른들한테 인사만 드리고 오자는 거요. 아,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세요. 알지, 그럼. 예배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남의 집 제사를 왜 가요? 안 가요. 앞으로도 차례나 제사 같은 건 저한테 가져가지 마시고요. 저는 안 갑니다, 어머니. 너 시방 나한테 얘기했냐? 네. 이 가만히 보자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런 예의 없는 게 다 있어. 그럴 거면 당장 나가. 제가 나가라면 못 나갈 것 같으세요, 어머니?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나간다고? 네. 이것이 며느리는 그렇게 집을 나갔고 사돈까지 만나 회의했지만 종교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군요. 별거가 길어지면서 제 아들은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결국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규락 씨가 다른 여자 생겼다고 저한테 이혼 소송 냈어요. 응? 어떻게 어머니랑 규락 씨 둘 다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 여자애는 너처럼 제사 지내기 싫다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질 않더라. 제사도 같이 못 지내는 며느리 난 필요 없어. 얼른 이혼하고 너랑 종교 같은 사람하고 만나. 그렇게 잘 살아봐. 안 돼요, 어머니. 저 아직 규락 씨 너무 많이 사랑해요. 저 이혼 절대 못해요. 절대. 사랑 아무데나 사랑하냐. 사랑하면서 무슨 제사도 안 지내고. 아이고 참말로. 종교 때문에 제사 참석을 거부한 며느리. 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종교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며느리. 네. 글쎄 비단 종교 때문이 아니고 네. 이게 좀 심성이. 그래. 글쎄 이거 좋지만은 않았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네. 싶네요. 예. 네, 지난 2011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네. 이제 부부는 대학 시절에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의 집안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불교 집안인 반면 이 아내는요, 교회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다고 하는데 이 종교로 인한 갈등이 폭발한 것은 일요일과 겹쳤던 2007년 설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큰 집에 가자고 하자 교회에 간다고 거부를 했고요. 앞으로 제사에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부모가 화를 내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는 결혼 전에 뭔가 다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좁혀지지가 않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이제 부부는 2달 만에 다시 만났고요. 이 양가 부모님들이 회의까지 가졌지만은 이 결국에는 종교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거가 이어지면서 남편은 다른 여성과 만났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또 양육권 소송을 냈고요.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청구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교 때문에 제사 참석을 거부해서 집을 나가버린 며느리 이혼이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네. 둘, 셋 들어주세요. 됩니다. 이건 되죠. 왜 됩니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면 어쨌든 가족이 됐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하려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고. 나는 일단 집 나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X는 왜 X입니까? 종교란 자유가 있긴 맞아요. 있잖아요. 있다. 제사 법에도 거부했다고. 정해져 있는. 어, 근데 안 제사 한다고 그러고 집을 거부했다고. 나가버렸잖아. 물론 나가라고 했지만. 잠깐 나갔겠죠. 뭐 잠깐 나갔다 들어왔겠죠. 제사 안 지내, 제사 지내 그날만 나갔겠죠. 네. 나가 그랬다고. 네 이러고 나갔잖아. 나가라 했으니까 나간 거죠. 그리고 이번 추석에 안 와도 된다. 그래 진짜 안 가자. 자, 부담 줬어요. 네.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전문가들 어떻습니까? 되는구나. 되네요. 그 이제 가끔 종교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어떤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신천지 교인이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대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종교 활동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죠. 정말 매일매일 교회를 가고 뭐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아이들로 그냥 뭐 밥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렇죠. 집담보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헌금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되고 경제가 파탄되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종교 생활에 빠졌다 그건 이혼 사유가 안 되지만 과도한 종교 생활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단순히 제사를 못 지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혼 사유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 기독교의 교리에는 이 절을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다른 이제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교리에 충실해가지고 제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절을 안 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반대로 제사에 반드시 참석하고 꼭 절을 해라고 강요하는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법원은요,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 양육권도 남편이 갖게 됐는데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재결합까지 논의를 했지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혼인관계는 결국에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남편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요, 이 종교 문제로 서로가 힘들 거를 예상했음에도 결혼을 했으니까 이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둘다 있다라고 있다.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남편은 별거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거든요. 이거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외도를 했다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혼인은요 이미 파탄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며느리가 이제 집을 나가서 2달 정도 만에 다시 남편이랑 그 종교 문제로 논의를 하러 만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가 뭐 가서 인사만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많이 완화를 해줬는데도 나는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혼인이 파탄이 되어 있었다면 그때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혼인이 파탄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혼인이 파탄나 있다는 것만 이제 입증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외도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또 책임을 지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제사 이거 챙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제 친구는 1년에 13개래요. 시어머니 쪽에, 거기 시댁 쪽에. 그게 한 달에 2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 하면 얘기했다가
네 아버님한테 얘기해라. 나는 모른다. 힘이 없다. 고개를 숙이더래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나치게 많은 제사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어떤 이제 아내분이 남편을 결혼 전에 만났는데 남편이 그 종갓집의 종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빠 혹시 그 제사 많아서 어떻게 난 제사 좀 힘들어 했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너 안 와도 돼.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웬걸 1년에 12번인 거예요. 제사가. 그리고 막 제사에 참석해야 된다 하니까 아내가 속았다. 나 이 결혼 취소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뭐 결혼 취소 사유나 아니면 이혼 사유는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시가에서 제사 참석을 강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생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배우자가 본인이 종교를 많이 믿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상대에게 종교를 믿어라라고 강요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이인철 변호사 이것도 궁금한데요. 과도한 종교 강요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좀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내하고 그 자녀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 아내는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암에 투병이 걸리니까 남편이 이런 거예요. 거 봐라, 너 종교를 안 믿어서 암에 걸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녀들한테도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하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남편의 잘못이 있다.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내렸습니다. 근데 종교 말고도 어른들 중에 사주팔자 이거 궁합 이거 네. 따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는 궁합이 안 맞는다, 안 된다. 이렇게 결혼 못하게 하고 이혼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미신, 이 점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인데 이 며느리의 사주팔자 궁합을 보니까 아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아들을 잡아먹을 사주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혼을 끝내 반대했는데 아들은 역시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사주해가지고 이혼까지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가 잘 맞는 여자랑 재혼을 시켰는데 그 여자가 집안을 완전 말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가이다. 예전에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가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교, 뭐 제사도 그렇고, 네. 뭐 미신, 토속신앙,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글쎄 뭐 믿는 건 자유인데 네. 여기서는 상식선을 넘어서 과도한 게 문제인 그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요 정도까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데 네. 그걸 벗어나서 맹신을 하거나 너무 몰입하면 맞아. 문제가 일상 생활이 되죠. 안 되는 정도가 되잖아요. 적당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갈까요? 네, 불타는 고부 전쟁 두 번째 사연은 도둑 누명에 이것까지 맞은 시어머니입니다. 도둑 누명에다가 뭐 매맞았나? 매까지 아니야? 네. 매까지 매 맞. 맞 매맞은 거죠. 이것도 싫다 진짜.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 누명에 소금까지.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잖아. 아하. 나 참. 소금 뿌리는 누가 역할이 그럴까? 시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 네. 며느리 역할은 또 전가요? 예. 그럼 누가 할까? 오변호사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할게요. 아마 미혼인데 저도 이런 며느리 역할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저는 아니 시집 근데 갔으니까 예인 제가 씨가 할게요. 잘해요. 자,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나무인 며느리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만 보면 불편한 티를 팍팍 내는 탓에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웠죠. 며느리가 하도 눈치 주니까 이젠 아들 집 한번 가는 것도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들른 아들 집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휴대전화 어디 갔지? 아까부터 어머니 자꾸 내 거 뭐 쳐다보시던데 힐끔힐끔. 여기 있나? 너 거기서 뭐하냐? 내 가방 왜 뒤지고 있냐? 뭐냐? 어머니가 제 휴대전화 훔쳤잖아요. 어디다 숨겼어요? 빨리 내놔 어머니 내 휴대전화. 시애미를 도둑 취급해? 아니 내가 네 친구냐? 아유 내가 맨날 참아주니까 참깨로 보이냐? 너 만만하냐? 이걸 그냥 그래서 물컵이 있었구나. 물새는 나가. 차가워요 어머니. 제 어머니라고 봐줄 것 같아요? 나도 못 참아.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사람 살려. 며느리는 저를 도둑 취급하더니 급기야 제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그렇게 머리카락 한 움큼이 뽑힌 후에야 제 아들이 도착했고 그제서야 며느리는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잘한다. 아니 당신까지 지금 어머니 편드는 거야? 어머니가 내 휴대전화 훔쳤단 말이야. 됐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야, 무슨 소리야? 당신 귀신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 물건을 왜 훔치니? 지 귀신?
귀신이라 그랬어? 귀신은 당신이 들렸겠지. 둘 다 소금이나 받아라. 그날 며느리 무차별 공격에 저희 모자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저를 도둑 취급하면서 머리채 잡아 흔든 것도 모자라 소금까지 뿌린 며느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콩가루 집안이네 완전히. 머리채를 잡고 소금을 뿌렸어요. 야, 이 시어머니를 공격한 며느리. 이 무섭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이 사건의 며느리는요. 이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면서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에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 하고 소리치면서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었고요. 어머. 물을 맞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넘어뜨린 뒤에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시어머니를 왜 의심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게 있었었나? 근데 막 의심하고 다투던 도중에 네.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온 그때 들어온 거죠. 거죠. 그렇죠. 예,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이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너 귀신 씨였다라고 하자 이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시어머니는요. 다시 며느리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요. 예, 또 같은 날 아내는 남편과 서로 이 아이 장난감을 집어 던지면서 몸싸움을 했고 이 중에 아내가 남편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이래서 뭐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아내는요, 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시어머니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 합의서를 제출해서 아유. 결국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그래요. 됐습니다. 아니 시부모를 이렇게까지 폭행을 했는데 벌금 100만 원은 확실히 가볍죠. 처벌이 가볍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존속상해죄도 시부모가 선처를 요구하면 뭐 처벌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이제 선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가정에서 좀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법이 아닙니다. 난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존속 폭행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선처해달라고 하면은 아예 처벌이 안 됩니다. 형사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존속 상해가 되어 있죠.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10년까지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뜻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100만 원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머리채 뽑힌 것도 기분 나쁜데 소금은 진짜 재수 없을 때 막 뿌리잖아요. 그래요. 맞아. 소금 뿌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폭행죄에 들어갈까요, 이게? 이 폭행죄라는 것은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이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물건을 던지는 것도 해당하고요. 소금을 뿌리는 거 역시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술집에서 이제 밤 늦게까지 어떤 손님이 계속해서 안주는 시키지 않고 술만 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좀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사성리에서 손님한테 소금을 확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112 신고했는데 우리 법원은 이제 폭행죄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때 굉장히 화제됐던 뭐 아침 드라마였나 그 김치 따기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김치 따기요? 근데 김치에도 소금 들었고 고춧가루 있는데 당연하죠. 엄청 따가울 텐데 이것도 얼마나 폭행죄죠?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김치따기는 이제 폭행죄가 될 수가 짜증나. 있고요. 네. 또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신도들끼리 좀 싸우다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옆에 신도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있거든요. 네. 그 신도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나한테 말 걸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큰 소리 지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고. 자, 이때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112 신고해서 법원에 결정까지 났는데 자, 이 경우에 폭행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귀에다 갑자기 큰 소리가 귀에다가 치죠. 하니까 놀라죠. 이게 그 신체 일체 유형력 행사, 고통을 주는 행위다. 특히 청각기관에다가 직접적인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폭행죄로 인정할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귀에다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속삭이는 것도 이러면 또 쾌적하지로 놓으시겠거든요. 성희롱도 될 수 있고. 그거는 성희롱. 성희롱. 네. 아니, 근데 이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아까 이거 연기할 때 보니까 먼저 물을 뿌리더라고. 그렇죠? 먼저 물을 뿌리고. 뿌리고 그다음에 머리채가 잡히고 막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물 뿌리고 이런 것도 폭행 아닌가요? 네,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물을 뿌렸다. 이거에 되게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냥 쌍방 폭행으로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제 관리비가 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러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분이 그 중개인한테
그 물을 촥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직원이 막 말리려고 하니까 또 그 직원한테도 물을 뿌렸어요. 결국에 이 남성은 7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금이 그렇게 안 높네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과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벌금형에.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행위 드라마에서 가끔 보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뭔가 속이 부모님이나. 시원하잖아요. 그쵸. 악역한테 물을 촥 뿌릴 때 뿌리네. 그게 바로 폭행죄입니다.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먼저 물을 맞았으니까 나는 소금을 뿌렸다. 그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당방위라는 것은 이 가해자가 심한 폭행을 했을 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건데 뭐 물을 뿌리는 게 생명에 큰 위해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당방위라는 것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일 경우만 인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정당방위 인정이 안 돼요. 상대방이 혹시 가해행위를 해도 나는 자제하는 게 좋고 같이 이제 폭행을 하면 쌍방 폭행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이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꼭 이제 얘기하다가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종교 문제나 종교 아니면 정치. 그래,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좀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 애는 뭐 어쩌고. 그래, 우리 집에. 너네 집 애는 어쩌고. 자랑하듯이. 맞아. 있어. 맞아, 비교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재산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렇거든. 근데 이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요. 옆에 있는 재떨이라든지 그릇 집어 던졌다. 이거는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특수 폭행이 되는데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폭행이나 아니면 존속 폭행은 무슨 큰 싸움이 일어났더라도 이제 시어머니나 또는 며느리가 아유 죄송합니다. 서로 이제 좀 화해를 하면 사건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물건을 이제 집어서 던졌다. 이러면은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는 특수 폭행이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고 해도 아까처럼 뭐 얼마의 벌금이 나온다거나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흑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물건 중에서도 특수 폭행으로 인정되는 물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위협적인 것들? 근데 우리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면 주방에 있는 뭐 칼. 단단한 그렇죠. 네. 뭐 식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분노가 섞인 상태에서 물건은 모두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살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전을 붙이는 이런 그 조리개 네. 그리고 또 뒤집개로 이제 던져. 그렇죠. 그리고 뜨거운 음식 그런 걸 막 집어 던지는 아유, 경우도 프라이팬.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석쇠라든지 이런 거는 딱 말만 들어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멈추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아니 거의 매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모임 끝난 다음에 뭐 그렇죠. 무슨 사건이 있었다. 기사에 그래, 올라오고. 맞아. 전에는 무슨 엽총 어쩌고 이런 사건도 본 것 같고. 네. 그런 사건들이 왕왕 있잖아요. 네, 2015년에는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시댁에 온 형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 시동생이 형수를 술병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동생은 어머니의 질문에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는 이 형수의 모습에 화가 났고 그래서 이 다과상에 있던 술병으로 형수의 머리를 때리게 됩니다. 이 놀란 조카가 자신을 막자 조카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또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시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이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안 볼 수 있나? 글쎄, 이 얘기하고 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갈까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불타는 고부 전쟁. 세 번째는 고부 갈등 때문에 며느리가 이걸 했어. 이거 한 며느리. 네모한 며느리. 이걸 했어. 고부 갈등 때문에 결국 며느리가 이걸 폭행을 한 며느리. 아니야. 폭행 그럴싸한데요? 고부 갈등 때문에? 이거 한이구나. 그러니까 한이니까 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고부 갈등 때문에 그래, 집을 나가서 외도? 그렇죠. 외도를 해버렸어.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하고 외도가 무슨 관계? 자, 외도한 여자는 우리 이혜인 씨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오늘 다양하게. 미안해. 다사다난합니다. 남편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지옥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고요. 잘 다니고 있는 제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용돈 독촉 전화까지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또 전화 왔어. 또 용돈 달라고 하시는 건가 봐.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실 거래.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혼? 아, 이혼. 아, 무슨 소리야, 여보. 아, 왜 그래? 어?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어. 알아. 나 안 되겠다. 내가 1년 동안 우리 엄마랑 우리 가족이랑 당신 눈에서 안 보이게 해줄게. 걱정만 해가. 응? 정말이지? 그럼. 나 약속한 거야. 나 이제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얼굴도 안 봐도 되는 거 약속했어. 그렇게 남편은 제게 시댁 식구들을 안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명절이 오자마자 시어머니 혼자 음식을 어떻게 하냐며 저를 다시 시댁에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질려버린 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아 동호회를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 장애인.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하도 우울해서 동호회를 보내줬더니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까지 폈어? 야, 황규라.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오죽하면 당신이 1년 동안 어머니 안 만나게 해주겠다며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놓고 명절에 어머니 생신에 나 챙길 거 다 챙기고 할 거 다 했어. 정말 당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한 거잖아. 아, 그거는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니까 그냥 달래려고 한 소리지 뭘 그러냐. 아니, 우리 엄마랑 누가 진짜로 인연 끊으랬냐 내가. 그냥 며느리로서 그냥 해야 될 거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거봐, 거짓말이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잖아. 나 더는 당신 거짓말에 못 속아. 우리 이혼하자. 또 진짜 이혼? 이혼해. 야, 무슨 네가 바람을 펴놓고 이혼까지 하자냐. 무슨 방귀 낀 놈이 성내자더니 무슨 방귀 잘 끼는구나 너. 야, 그래. 해봐 한번 해봐. 어? 고부 갈등을 방관한 남편은 다른 남자를 만난 저에게 이혼 책임을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야, 이거 뭐, 아니, 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의 바람 피운 며느리의 아유, 이게 이거를 공감할 그냥 수가 이렇게 방관하는 남편이야. 그렇죠. 거짓말 방관하는. 맞아. 이거 뭔가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사건은? 이거는요, 지난 2013년에 있었던 판결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부의 관계는요, 시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며느리에게 독촉 전화를 걸었고요. 며느리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자 그럴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네. 또 가족여행 중에는요, 이 손주들 앞에서 이 며느리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부 갈등은 점점 더 커졌고 이는 남편과의 갈등으로도 계속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끝에 남편이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1년간 시어머니 연락 안 하고 안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맞아. 한 거잖아요. 안 지켰잖아.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게 해줬다고 약속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에 시댁에 같이 가길 원하자 또다시 다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이 고부 갈등을 방관한 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남편도요, 아내가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 가만있어 봐. OX로 하기 좀 그런데요? 그렇죠, 이거는 고부 갈등 때문에 바람을 피운 아내가 문제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아, 저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방관한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저쪽으로. 그러면 그럼 또 이렇게. 이쪽이잖아. 네. 자, 뭐 어디에 어디가 책임이 더 강할까? 어디에 책임이 더 강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예인님, 예인씨지. 퍼센트죠, 이거. 당신이야. 아니, 방관은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지만. 아, 근데 며느리 말씀 좀 바람 들어보세요. 피운 거는 확실하잖아. 아니에요. 처음에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년간의 그것까지 휴식을 줬다면. 아, 그 각서를 썼어요? 그 약속을 각서 지켜라 써야지, 말아서 확실하게. 법에서 무슨 뭐 1년이라는 각서를 썼어야지. 제가 잘못했네요. 구두로 얘기한 거야. 야, 안 만나게 해줄게. 뭐 네. 내가 잘 할게. 이거 구두로 한 거는 그건 안 돼.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의 간섭이잖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명 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바람 피운 며느리, 남편. 방관한 남편. 셋 중에 누굴까? 이거 셋 다 아니야? 그러네. 이거 어려워요. 우리끼리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자, 도와주세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정답은 판단- 예. 여기입니다. 아, 여기. 여기 둘다 둘 다? 집입니다. 아. 여기입니다. 이
뭐 외도를 한 아내의 잘못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뭐 제가 근데 무조건 여자 편 드는 건 아니지만 이 아내분이 외도할 경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 고부 갈등이 정말로 심각했는데도 그걸 방관한 남편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쌍방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관한 남편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 얘기예요. 이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도 이 남편의 책임이 아주 중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만 구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고부 갈등 중재를 못했지만 아내한테 바람을 폈잖아요. 이 부부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을 때는 위자료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책임이 남편도 아내도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은 둘 다 위자료를 청구해도 둘 다 기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내가 먼저 바람을 펴서 나도 바람을 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가정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바람을 펴서 남편도 바람을 핀다. 그거는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누가 더 잘못했냐, 남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가 더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이제 보고요. 근데 그 바람을 피운 기간이라든지 남편이 도저히 이거는 내가 뭐 설득을 하거나 다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정도로 아내의 그런 외도가 길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한테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법원은요, 이혼을 받아들였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 위자료 소송에서는요, 이 부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했잖아요. 시어머니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내분들이 이혼 상담을 하면은 이 남편보다도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더 미우니까 꼭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정말로 원해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세요. 이 이혼 법정에서 남편하고 부부가 싸우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 정말 가관이 아니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무에서는 그냥 그거는 취하하고 그분들의 건 취하하고 남편한테 아니면 이제 장서 갈등 경우에 아내한테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용돈 조금만 늦어져도 아가 용돈이 안 들어왔다 전화를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양가 부모님 용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혼 사유 돼요? 저는 이 사연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는 어떠냐면은 한쪽 부모님이 너무 자주 용돈을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부부 중에 한쪽이 뭐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는 용돈을 많이 주고 시부모님께는 진짜 조금 주고 이래서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하고 너는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 결국에는 싸움이 점점 번져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이혼 소송에서는 뭐 용돈의 그런 비중이 달랐다.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뭐 어떤 부모님께서는 자녀 양육에 기여를 해주셨다거나 아니면은 좀 지병이 있으셔서 계속 치료비가 들었다거나 그러면 꼭 공평하게 같은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꼭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처음에 했어야 됐는데 그냥 각자 몰래 더 드리고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어떤 동호회에 들었다가 그 동호회에서 뭐 바람이 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결코 뭐 저희가 이걸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동호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커플이 손을 잡고 가요. 등산하는데 꼭 손을 잡고 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밀어주고 그렇죠. 근데 뒤에서 어떤 애가 아파! 이래 소리 질렀을 때 손을 놀라서 손을 놓게 되면 호십중 팔고 이제 외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도 하긴 하는데 실제 동호회에서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는 있어요? 너무 이렇게 다정이 올라가면 이상하다. 그렇죠. 다정이면 좀 이상하죠. 네. 이 부부가 이제 이혼할 때 보통 성격 차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동호회 가면은 이 다른 이성을 보고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의 짝이다. 왜냐하면 같이 취미도 맞고 정말로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등산하면서 손을 잡는다고 했는데 사실 손 잡는 거 정도는 가벼운 스킨십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상대 배우자가 보게 되면 억장이 무너질 텐데 맞아. 그
소위 말해서 이런 가벼운 스킨십도 외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도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이상한 부정을 행위를 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뭐 단순히 뭐 그냥 부축해주는 정도. 이 정도는 외도가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애인 같다. 지나친 애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 접촉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외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장만 할 경우에는 또 인정이 안 돼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뒤따라가서 이제 사진도 증거가 찍고 있어야 되구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핸드폰이거든요. 네. 남편이 샤워할 때 아니면 아내가 없을 때 이 휴대폰을 좀 보세요. 물론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면 불법이 되지만 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카톡이라든지 사진 이걸 확보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상가녀, 상간남을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남편이랑 꼭 이혼을 결심하지 않더라도 그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만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항상 이 소송을 하다 보면 이래요. 나는 결혼한 지 몰랐다. 이미 거의 이혼한 줄 알았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참 마음이 더 무너지는 일인데 결국에는 내 남편이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나는 아내랑 거의 별거하고 있고 우린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더 마음이 무너져서 이럴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경고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내 남편입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난다고 한다면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알면서도 만났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목격담이라든지 뭐 녹음 또는 문자 메시지, 행적 이런 것들의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 참 좋을 텐데. 제 말이, 제 말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같은 취미 활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방 친숙할 수밖에 없어요. 동호회도 같이 그냥 부부부가 같이 그래, 동호회 같이 가면 들면 좋지. 되잖아. 근데 그러면 그러지 각자 또 않더라고요. 외도하나? 아니요. 저 아는 부부는 둘이 이렇게 댄스가 취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 둘이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멋있잖아. 그 춤바람 나도 남편하고 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 취미가 항상 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취미가. 맞아요. 네. 왜 그랬지? 그거 모르고 사는 건가? 참, 부부 사이는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 맞아요.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하늘에 윙 소리 나서 이렇게 보면 드론 날아다니는 풍경을 가끔 보게 되죠. 네, 요즘 네. 뭐 낯익은 풍경이 됐어요. 그쵸. 근데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300대의 드론이 쫙 떴다. 정말 보기에도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다 밤하늘을 수놓은 이런 많은 드론들, 많은 분들이 정말 멋있게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또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대자연. 광활한 상공, 드넓은 대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경이로운 대자연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드론. 이 드론은 조종 사업 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를 통틀어 말하는데요. 원래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이제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 단속이나 물리 운송, 수색 및 구조 활동까지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국제무인시스템협회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의 80%를 농업용으로 예측할 만큼 드론은 농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약 방제, 비료 살포, 종자 파종 등 여러 가지로 다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제 작업 시 드론은 약재를 고르게 분사해 중복 방제나 방제 누락을 막아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농약 주려면 아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런 참 기기가 있어서 정말 우리 편타고요. 어르신들이 1시간 줄 거를 저희는 뭐 5분, 10분이면 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되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거양득. 농촌의 새로운 효자로 거듭난 드론. 이 외에도 드론은 일반인들의 취미 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미로 시작한 드론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프로펠러 이상무. 바로 드론을 직접 조종하기 위해 국가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심윤섭 씨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지금 교육 중이셨나 봐요? 네, 저희 비행장 안에서는 이거 써야 돼요? 착용을 하셔야 돼요. 윤섭 씨와 만나기 전 방침에 따라 안전모도 착용합니다. 교육생 분들이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자격증, 이 드론 자격증을 어떻게 좀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드론 쪽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 동아리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를 받게 됐어요. 이 드론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이수를 받은 다음 실기 20시간을 채우고 실기 시험을 받으면 이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 드론 사설교육기관에 등록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취득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실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20시간의 수료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실기 시험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비행 전 점검 단계에서는 드론의 작동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시동을 거는 과정까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지정된 고도까지 드론을 상승시켜 공중에서 멈춘 뒤 정지, 하나, 둘, 셋. 드론의 상태를 정비하는 비행부터 각도에 맞는 상하강 비행과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 비행, 비상 조작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진행합니다. 정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공중 조작을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나요? 고도 상승을 할 때 아무래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러더를 돌리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조작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전거리 확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주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장애물이 있는 착륙 지역에 맞춰 정해진 속도로 착륙한 뒤 최종 점검 과정까지 마치면 실기시험 과정은 끝이 나는데요. 메인프레임 이상무.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사실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겠거든요. 저도 한번 드론 조종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교관이 동행하에 한번 간단하게 조작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도전해본 드론 조종. 보기와 다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하네요. 그런데 저와 같은 일반인들도 드론을 직접 조종하려면 국가 자격이 필요한 걸까요? 현재는 자체 중량 12kg을 초과하는 드론으로 사업용 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하고요. 2021년 3월 1일부터는 최대 이륙 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해서 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평균 89.3% 증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드론 국가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드론 국가 자격 취득에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드론 국가 자격증을 따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아는데 혹시 그러면 어떤 매력 때문에 자격증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드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고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딴 다음에 다음 목표는 뭐예요? 저는 교관 과정까지 이수하고 교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드론 교관을 목표로 하는 윤섭 씨처럼 드론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할까요? 고정 상태 이상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도조정자 및 실기평가 조정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조정자란 드론 교육을 하는 교관을 말합니다. 만 20세 이상이고 기초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조종 경력이 100시간 이상일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종교육 교관 과정을 이수할 경우 지도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 조종자 취득 이후에는 비행 경력 총 150시간 이상일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실기평가를 통해 드론 자격증 감독관인 실기평가 조종자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 비행 시 꼭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근거해서 드론이 비행할 수 없는 공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공역을 비행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계기관의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눈에 보이는 거리 내에서 비행하기, 사람이 많은 곳이나 어두운 밤에는 비행 자제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바로 음주 상태에서는 조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드론 조종 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드론 조종 자격을 취득한 뒤에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비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드론이 이용되더라고요. 네.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이것도 매력적이네요. 네. 예. 이번에는 보행자 교통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우리나라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40%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OECD 가입국의 평균과 비교하면 인구당 사망자 수가 3배는 많다고 하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유럽 등 교통 선진국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 차량의 제한 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고요. 이렇게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춘 후 이 사고율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 도로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속도 하향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 보행자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여유,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요. 너무 여유가 없는데 그 여유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월요일은 사실 많이 좀 부담되는 거거든요. 네. 일주일을 내가 바쁘게 떼야지.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저도 좀 마음이 좀 가볍네요. 달라요. 네, 월요일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